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올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망 500주기입니다. 이를 맞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많은 박물관에서 기념 전시회 그리고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태어났던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과 그가 활발한 활동을 했던 피렌체, 최후의 만찬이 남아있는 밀라노, 또 죽음을 맞이했던 프랑스의 앙보아즈,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모나리자가 있는 파리의 루브르도 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은 무려 160여 점의 다빈치 작품을 전시하는 대형 전시회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 등 진정한 르네상스맨이라 불리는 천재 다빈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천재로 알고 있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당시 다빈치는 42세가 다 되도록 그의 야망과 재능에 걸맞는 이렇다 할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밀라노의 스포르자 가문의 후원으로 이런저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드디어 1495년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게 됩니다. 43세가 되어서야 만들어낸 그야말로 그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마스터피스죠. 67세의 생을 마감한 그의 인생 주기로 봐서도 그의 천재성은 인생 후반기에 꽃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기만 했다 해도 조금 기다려보시죠. 여러분의 꽃이 필 날이 올 겁니다. 어려운 이슈도 쉽게 풀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매주 목요일 친절한 뉴스 해설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코너는요, 매주 주제를 패널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네,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물어왔습니다. 네네. 하나 물어봤는데요. 하도 요즘에 패스트트랙 격돌 중인데 네네.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설치 문제만 다루고 있어서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하나 거기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제도적인 개혁 법안이다. 네. 사법개혁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물고 왔고요. 네. 관련해서 요즘에 곳곳에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이 사건들이 아니냐. 네, 이 얘기가 많이 법안을 나오고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이춘재 사건을 이감을 했다. 검찰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고래고기 이것도 사실은 검찰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8차 사건이었나요? 그 맞아요. 경우에는 사실 엉뚱한 사람을 지금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집어넣었고.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진범이 윤모 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특히 네네. 검찰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국가수나 경찰에서 그 옛날 8차 사건 당시에 네. 조작한 흔적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범인이라 지목됐던 인물 윤 씨였나요? 그렇죠. 뭐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뭐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그 얘기하면서 경찰 너희들 하면 안 되겠다. 네. 이 사건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법 단계 최종 단계는 경찰이 아니에요. 검찰도 있고요. 판사 법원도 네, 있습니다. 법원도 있죠. 이 사건이 경찰 책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 과정에 검찰도 그걸 놓쳤고요.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까지 해버렸어요. 진범이 아닌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다 잘못했네요.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재심 청구한 지금 박준영 변호사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기록 검토하다 보니까 사진을 한 장 발견했는데 그 사진 안에는 검사가 이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기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빼버렸다. 니네 다 나빠 이거네요. 너희들 다 나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래고기 사건도 사실은 뭐 상당히 요새 고래고기 뭘까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춘재가 진범으로 드러난 네. 8차 사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뭐 워낙 옛날 사건입니다. 네네. 88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유명하고요. 근데 고래고기 사건은 최근 사건이니까 저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너희 못 믿어 고문한 것 같아. 그 사건 우리가 맡을 거야.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고래고기 사건은 대놓고 경찰 쪽에서 특히 이제 황운하 당시에 울산 네네. 지방경찰청장이 네. 최근 책을 냈어요.
이 사건이 최근에 이렇게 비화될 줄 알고 책을 미리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참 공교로워요. 총선 준비용으로 썼던 게 아닐까. 그랬을 가능성도 네. 있죠. 최근에 출판 기념회도 했죠. 네. 뭐 약 애써서 이제 애둘러 정치적인 참여 표현을 이제 애둘러 했지만 내년에 이제 총선 즈음에 네. 보기로 하고 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27톤을 포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을 경찰이 찾아냈어요. 네. 재판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27톤 40여 원에 해당하는 고래고기 중에 21톤이 돌려준 거예요. 환부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담당 검사가 이 지휘하에 환부해버렸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대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불법이 너무 명확한데 나중에 불법으로 대부분 밝혀지기도 했어요. 근데 왜 돌려줬냐? 아무래도 이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다. 아,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그 고래고기 업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해양 전문 검사로 날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고래업자 입장을 띄었고 수사지휘하던 검사가 돌려주고 사건도 무마하고 이것은 이제 별죄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어찌 보면 낮추고 그래서 경찰은 우리가 보기엔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이 사실상 덮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검경 충돌의 한 사건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얘기를 해본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권을 좀 조정하는 부분, 이 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게 수사 종결권. 그렇죠. 이거를 경찰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검찰이 반대를 하고 있고 경찰은 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그럼 개시 종결 이후에는 기소입니다. 네. 기소까지. 그리고 이 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모든 게 지금 검사의 권한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 검경수사관 조정 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 종결은 경찰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지금 국회에 의견을 좀 냈어요. 경찰이 수사 종결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경찰이 종결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에 안 넘기고 이런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하고요. 또 경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유만 보내고 사건 기록만 보내면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법을 어겼는지 검사가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불신도 높죠. 검찰이 너무 권한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신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다 쥐고 있던 권한 중에 일부 수사 관련 권한을 경찰에 이제 나눠줘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경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행 구조는 검찰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검찰 밑에 경찰. 그러니까 이게 검경이 수직적 관계예요. 근데 이 법이 수직적 관계를 완전히 수평화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수평적으로 권한을 나누게 되는데 전 수평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검찰도 그동안 정치적 수사 많이 했고 아주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 좀 어떤 편견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아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경찰은 경찰 비위도 많았는데 아까 화성연수에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고문했던 정황도 뒤늦게 나오는데 이 다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조직을 싸우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힘이 없죠. 검찰이 시키면 다 묻어야죠. 지금까지 검찰 비위 경찰이 밝혀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싸우는 건 뭔가 경쟁을 시켜야 된다. 최근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고 서로 경찰이 잘못한 거 검찰이 잡고 그 검찰이 잘못한 거 경찰이 잡게 만들면 서로 시민은 불신하지만 서로 이게 견제죠. 견제하는 가운데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둘 다 못 믿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서로 부분이요. 잡으라는 거예요. 수사 종결권 제가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수사 종결권을 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 경찰 측이 봤을 때 이거는 뭐 기소하거나 혹은 뭐 이럴 만한 그런 사건이 안 돼 하고 딱 덮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뭐 이런 경우라든지 사실 경찰이 덮은 거잖아요. 그게 다 검찰의 논리긴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기소 편의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독점은 우리만 하는 거. 그 두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덮는 것처럼 네네. 당신들도 덮을 수 있다는 게 또 논리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뭐 둘 다 나쁜 것이 그렇다고 하나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까. 재난이나 비상사태, 테러 네. 등 상황에서는 수사권은 검찰이 쥐고 있겠다. 네. 특별한 상황에서 네. 일반적으로도 수사 개시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에게 통보해라. 시작하는 건 알려줘야 된다. 끝날 때는 합의를 해라. 네. 라는 걸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네. 사실상 완전히 다 안 주겠다는 건데 경찰은 기소를 어차피 검찰이 하는 거다. 재판에 넘기는 걸. 이걸 종결시켜 버리면은 기소를 아니요.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종결을 해도 그러니까 경찰의 논리인데 네. 종결을 해도 검찰이 보기에 수상쩍어요. 네.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60일간 기록 추가 검토 수사 요청도 할 네. 수 있고 보강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종결권을 준다고 경찰이 하는 일을 검찰이 모를 수는 없다. 이런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세세한 거를 자꾸 얘기해 버리면 저는 큰 틀에서 저는 네네. 최영일 평론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결국 기관들은 못 믿기 마련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 못 믿기 때문에 힘을 근분을 해가지고 견제하고 좀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 법안들의 취지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자신들의 기관에 유리한 얘기만 지금 계속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도 제가 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지민 변호사님한테.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좋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에는 이제 기소가 된 다음부터 변호사들이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입회하거나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들을 찾으니까 그러네. 소임 사건이 많아진다는데요. 뭐 변호사들이 돈벌이 한다고 이런 걸 찬성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좋아지긴 좋아지는 뭐 저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통상은 경찰 단계보다는 검찰 네. 단계에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지금 경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한데요. 제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임지봉 교수님 서강대학교에 네네네. 뭐 강력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뭐 대화를 하다 보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13만 명 정도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어쨌든 뺏어 가서 경찰한테 줬을 주면. 때 경찰도 뭔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보 경찰. 네. 이 정보 경찰을 어떻게든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 아니면 따로 떼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독점으로 갈 수도 있고 분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독점해왔던 거고 네네. 풀어헤쳐서 분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10여 개예요. 우리가 영화나 미드를 맨날 보면 CIA하고 FBI하고 막 다퉈요. 해외다 국내다 이 관할이 어디다 국적은 미국이지 않느냐. 근데 꼭 주인공 나타날 때까지 바보 같은 일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약 네. 당국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어떤 중범죄라든가 해서 10여 개의 기관이 서로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달려들다 보니까 이 범죄에 연루된 국가 공권력들을 막 서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쪽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공수처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수처는 싱가포르의 반부패 수사청 같은 것이에요.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고. 그래서 경찰은 12만 명인데 정보 경찰이 되지 않도록 감찰해야 되는 조직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아예 따로 떼내자는 얘기도 따로 있더라고요. 내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져. 저는 다다익선이에요. 현재는.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서 불편하면 통합이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 네.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 안 해보던 방식을 자꾸 써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권력 분산의 길로 가고 있다. 공권력의 문제가. 그래서 중국 공안 같은 게 탄생하는 게 아니냐. 이제 야당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은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를 시켜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21대, 22대 국회에서 수술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 가본 길을 가보자.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들은 있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왔을 때 또 네. 검찰 측에서 요구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치 경찰이었어요. 네, 맞아요. 요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번 네네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한다면 네. 다음 법안에서 할 수 다음 있는 법안에서. 다음 회기나 뭐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찬반이 많아요. 모든 게 네. 사실은 일단 있는 기관은 자기 권력을 자기 힘을 잊기 싫어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경찰도 자치경찰 싫어하는 쪽도 많거든요. 네. 원하는 쪽도 있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전임 총장이 검찰개혁하기 싫을 때 자치경찰이 되고 나면 우리는 검경 수사권 하겠다. 조정에 네네. 합의하겠다라고 전제를 걸었는데 자치경찰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치경찰이 앞으로 만드는 걸로 됐을 돼 때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뭐 많이 떴지만 지역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토호하고 경찰하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안 좋게 담합하는 밀착의 경우도 가능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경찰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그거 상당히 미리 많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자치경찰이 생기면 주로 교통 그리고 네. 민생 우리가 최소한의 경범죄 치안까지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범죄 수사는 현재도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광수대라고 하잖아요.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나 지능범죄수사대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데 자치경찰에게 처음에 중범죄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교통 빨리 출동해야 되는 교통 문제, 치안 문제 또는 지금 뭐 도둑이 들었다든가 네. 현행범이 도망가고 있는데 따라가서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경찰에게 좀 권한을 주는데 자치경찰의 권한 강화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은 걸로 돼 뭔가요, 있어요. 그러면? 그 경범죄, 중범죄죠. 중범죄인가요? 중범죄라고 봐야죠. 성폭행은 검거해야 되는 즉시성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 역할이죠. 검거만 그렇지만 검거는 그렇지만 뭐 검거는 사실은 지역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처리는 뭐 수사는 중앙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출동은 자치경찰이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수사는 그러니까 넘긴다. 그러니까 정리가 네.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네네. 누가 수사하고 최초는 누가 하고 종결은 누가 하고 이것도 네. 사실은 법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나요? 뭐 잘 되고 있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제주도에서는요, 이 현장에서는 네. 일단 주민들은 좋아하세요. 주민들은 그래요? 좋아하는데 한계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치경찰은 사실은 권한 더 달라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중앙에서는 지켜보는데 우리가 보면 또 미드네요. 보안관이 등장을 하고 연방경찰하고 맨날 반할부로 미국은 싸우죠. 이게 다르니까 이제 네네. 주마다 있고 카운티마다 있고 이게 다 맞아요. 다르게 그렇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우리랑 레벨이 하기는 있죠. 조금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시스템 저는 지역 정치 시스템이 보안관이 다르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는 그렇군요. 주장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검찰이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 1등이라고 보니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손꼽히는 1위라고 네. 저는 생각했을 때는 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니 맞습니다. 권력 독점에 법문에 관한 한 지휘하고 뭐 상명하복 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네네. 그렇게 행정부에 규정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아하. 없죠.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막강하다. 네. 엄청 막강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조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됐고 그거를 네. 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정하는 거는 저는 한계에 네. 다다랐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을 바꿔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검찰 개혁안, 법무부 개혁안은 현행 법안에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뭐 정부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바뀌죠. 네. 시행령 바꿔버리면 싹 바뀌는 거니까요. 네. 결국은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두 법안을 통과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개혁적 어떤 모습에 다가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잘 네. 알고 계시는 본인들도 거고. 알아요. 본인들도 알죠. 검사들도. 그리고 갖고 있는 권력이니까 사실 뭐 누가 놓고 싶겠어요? 놓고 싶지 않겠죠. 네, 다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건데 지금 또 다른 걱정하는 측에서는 그게 뭐 나쁘다라기보다 경찰은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네. 또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검경 맞죠.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도 물론이지만 경찰에 대한 개혁도 같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큰데요. 주로 검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선거법이나 저는 북한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오니까 북한이 제시한 그 시한이라는 거. 오늘 새벽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 나왔어요. 뭐 네.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고르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뭐든 갖고 오시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냥 불의의 돕기 이야기일 수도 있죠. 훈훈한 이야기. 그럼요. 훈훈한 이야기 싫어해요. 여기서는. 네. 센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센 좋은 거. 이미지 제가 만들어드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흉측한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교육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 출연자의 폭력과 폭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는 문제가 된 성인 출연자의 출연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송가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아동인권센터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국제법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국제법이 있고요. 네. 그 법에 대한 인식 확대와 아동인권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연구, 개발, 또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지금 보니 하니 논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랜 방송이잖아요. 근데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뭐 지상파로 나간 것은 아니고 유튜브 영상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개그맨 최영수 씨가 보니 하니 같은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먼저 공개가 좀 됐고요. 또 다른 개그맨인 박동근 씨가 방송 소감을 물으면서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논란이 커졌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냐, 뭐 그리고 이런 욕설을 왜 아이한테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 논란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사실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여러 네. 매체들을 통한 뭐 아동인권 침해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각인되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 보니 하니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최영수 씨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피해자 또한 울면서 자기 때문에 삼촌들이 안 좋게 됐다. 그리고 폭행 피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네. 그걸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분명히 뭐 당사자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뭐 울면서 피해자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다, 폭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중의 어떤 지나친 관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게 비록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사실 보니 하니라고 하는 그 방송은 그 EBS에서 오랜 2003년부터 쭉 진행된 방송이었고 그렇죠. 이게 7세 이상 관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린 연령층이 많이 볼 수 있는 방송이고 그것이 꼭 EBS가 아니라 유튜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 시청자, 구독자는 그 연령대였을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고 그런 조치를 좀 마련해 두지 못한 방송사 측, 제작사 측이 좀 반성하고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일단 방송국에서는 출연자는 출연 정지를 했고 이 문제가 된 출연자는 그리고 본의 아니 프로그램도 제작 중단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튜브 영상이래 갖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상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돌아가는 어떤 조치라든지 후속 과정에 대해서? 네, 사실 뭐 방송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그런 거 이전에 네. 뭐 이게 유튜브 매체여서 그렇기 때문을 떠나서 어쨌든 이 제작하는 관계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제작 중단, 재발 방지, 뭐 방송 출연 제재 이런 조치는 사실 좀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이 한동안 뭐 오랫동안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뭘 없앤다던가 네네.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냥 재발 방지하겠다라는 약속하는 것이 좀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 또 이런 그 매체를 다루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아동 보호 정책을 좀 도입해서 네네.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동 보호 정책이라고 하시면 지금 뭐 사실 아동은 노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아동 연예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런 아역 배우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없죠, 우리나라에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담아서 만든 네네. 뭐 지침이나 네.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 윤가은 감독, 네, 우리 집 윤가은 네네. 감독이 본인이 이제 촬영할 때 그 아역 배우를 위한 어떤 촬영 수칙을 뭐 만들어서 화제가 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이유 자체가 네. 실제 그런 일이 작동되지 않는 현장에서 감독이 먼저 나서서 네네. 이런 거를 좀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분야에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윤가은 감독은 왜 본인이 직접 나섰을까요? 저도 뭐 제가 직접 그 윤가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요. 네네. 근데 그분의 작품에서 아동을 다루는 그 아동관 자체가 사실은 네네. 아이들의 삶을 뭐 제3의 시선이 아니라 그 아이들 당사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수칙에서 네. 이 어린이 배우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동료로 본다라는 아하. 측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가은 감독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만들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이 배우와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런 걸 이제 그런 수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지키려고 노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저도 그 촬영 수칙을 조금 읽어봤는데 뭐 당연히 건강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 아동이기 때문에 또 어른들하고는 신체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촬영 시간에 대해서도 제약을 좀 가해서 너무 오랫동안 촬영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신체 접촉이나 언어 사용에서도 좀 주의를 해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특별히 뭐 또 칭찬을 하거나 할 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료로 생각을 해야지 뭐 예쁘다, 뭐 귀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배우로서 네네. 대접을 해줘야 된다. 해서 상당히 존중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모든 촬영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뭐 아동이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걸 깨닫고 좀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의 BBC, 공영방송인 BBC 같은데요. BBC는 사실은 아주 상세하게 이 아동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고요. 관련된 네네. 서식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리포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좀 상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제도화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올해가 아동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비준을 했는데요. 1991년에 30년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됐는지 또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뭐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정부도 올해 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피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좀 가져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관점들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거나 혹은 수동적 존재,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닌 사건을 보면서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EBS가 가장 유명했던 건 이 팽수 그렇죠. 잖아요. 네. 근데 팽수가 10살의 연습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EBS에 출연하는 아역, 어린이 청소년 배우들이 팽수와 같이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팽수가 하는 행동을 모든 아동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지 30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동을 동반자로 동료로 보지 못하고 네. 있는 사회 곳곳에 인식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을 대표해 지구촌 소식을 전해줄 분들 모셨습니다.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 리시양 씨, 그리고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구촌 대표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TBS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에바 씨, 지난주에 러시아 다녀오셨잖아요. 네, 많이 추워요? 저희 도시는 한 영하 18도 정도고. 영하 18도? 네,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 영하 10도? 그래도 영하 10도. 10도 한 7에서 10도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수도. 네, 가장 추운 수도. 우리는 아닌데 확실히 모스크바는 그렇게 모스크바 안 춥거든요. 아니에요. 네. 어디냐면은 캐나다의 오타와. 캐나다. 캐나다의 오타와가 가장 추운 수도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캐나다 쪽에 좀 살았었는데 오타와 이렇게 가면 겨울에 가면은 그 오타와를 이렇게 쭉 둘러싼 카나리라고 좀 운하가 있어요. 이게 얼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진짜로. 네.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30도 뭐 기본 30도.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몬트리올도 굉장히 추웠는데 저는 이제 거기 살았었는데 하여튼 캐나다의 오타와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었어요. 캐나다 사람들한테 자랑이라고 막 우리가 모스크바 이겼다. 은근 잘.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스크바라고 대충 생각을 하거든요. 모스크바는 저희 도시보다도 모스크바가 따뜻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히려 더 추워가지고 동쪽인데. 그러니까. 자, 날씨 얘기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해봐야죠. 오늘 얘기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 키우고 계세요들? 네. 아, 저는 뭐 고양이 두 마리. 고양이 2마리. 우리 리시양 씨는? 예, 저는 키우는 거 아니고 저희 사촌 동생이 푸들. 강아지? 7년째. 예, 푸들 7년째 너무 기르고 있어요. 귀여웠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개 고양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뱀 키울 수 있겠다. 네, 예전에 얼마 털없는 전에 고양이도 있어요. 털없는 고양이. 거북이를 키웠었어요. 거북이. 아, 거북이. 네, 지금 저가지를 좀 갖다 놨는데. 네, 거북이 키우셨구나. 반려동물들 요새 많이들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의 뭐 권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뭐 에티켓, 패티켓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에티켓,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물보호법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죠. 네. 지금 일본에서 그 개는 890만 마리, 890만 마리. 네, 그리고 고양이는 965만 마리. 아, 고양이가 좀 더 많네요. 2년 전에 역전됐대요. 역전됐어요. 네, 그 이유가 그 개는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고양이는 알아서 고양이가 좀 사니까. 편하긴 해요. 밥만 주면 되는. 그거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집 마음에 들 때 오고. 맞아요. 저희가 오는 걸 싫어해요. 괜히 막 이러면서. 그렇구나.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전체 가구의 한 25% 정도는 개나 25% 정도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반려동물 5천만 인구는 그 정도 되고 가정의 거의 50% 한 47% 정도가 정말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들보다는 고양이를 좀 더 많이 왜요? 키워요. 사실 옛날부터 그냥 고양이가 되게 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동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러시아 에르미타주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궁을 지키는 그 쥐를 잡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이 그냥 귀족들도 고양이를 키웠었고 옛날부터 그냥 모든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반려동물이라서 약간 좀 예전부터 고양이를 많이 키웠구나. 저는 옛날 어릴 때 그 에드가 알렌 포의 검은 고양이 소설 읽고 너무 고양이가 무서웠어요. 맞아요. 무서웠었어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조금 일본하고 러시아랑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옛날에는 수족동물
뭐 아까 말했던 뭐 거북이라든지 금붕어라든지 수족동물이 1위였어요. 근데 최근 3, 4년 사이에 그 강아지가 1위. 강아지가 예, 그러니까 애완이라 반려동물 중 약 한 34% 정도가 강아지고 고양이는 약 20% 정도가 고양이라 해서 강아지가 1등한 그럼 일본이랑 거죠. 중국은 그래도 좀 강아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이 원래 반려동물 키우는 거 안 됐다면서요? 그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기였고 해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시기에 이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치스럽다. 사람도 먹기 바쁜데 동물을 키우냐 이러면서 좀 질타를 받고 손길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키우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먹기 힘든데 언제 동물을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법으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사회적인 없었어요. 분위기가 약간 좀 기르기가 그렇죠. 힘든 상황이 안 맞는 거였죠. 네. 지금 뭐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강아지들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웠었기 때문에 강아지 옷을 사준다 이런 거는 뭐 옛날 얘기고 이건 뭐 당연히들 많이 하는 거고 뭐 별별게 많더라고요. 그 별다방에서 퍼푸치노라고 반려견용 카푸치노를 판대요.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상품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도 반려동물을 키운 역사가 오래되니까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새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거는 그 보험료. 보험료? 네, 위료보험. 요즘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수술 받고 뭐 입원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네요. 맞아요. 나도 없는데 동물한테 있어.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약간 그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 반려동물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되는 그 집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반려동물 키우기에 좀 좋은 시설들 갖춘 그런 전용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반려동물 환영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뭐 샤워 같은 거, 뭐 캣타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택시 같은 것도 반려동물 그 천연 택시. 네네. 그것도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 근데 맞아요. 뭐 안에서 뭔가 좀 돌발 상황이 생겨도 다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지금 보면 거의 그 애완동물 이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1위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이 지난해에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 마리수가 그 미국을 초과해서 세계 1위로 됐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 1억 7천 마리 정도를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마리 정도를 했고 그다음 키우는 가구 수가 약 9,978만 가구가 된대요. 그래서 시장도 거의 동물 시장도 거의 뭐 28조 한화로 하면 28조 정도 되고 올해는 한 34조. 그러면 반려동물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산업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나중에는 지금 서비스적으로 많이 가는. 어떤 거? 지금 예를 들어서 호텔. 호텔? 네, 애완 반려동물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봤는데 또 사진을 또 들고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멍멍이다. 강아지 한 마리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마사지까지. 근데 침대에서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프린트해 갖고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처음에 하는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늘상 다니던 이런 단골 손님처럼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있고 이쪽에 보면 이 호텔 방이 4가지 호텔이라고 이름을 가졌으니까 객실 유형이 4가지래요. 스탠다드, 뭐 스위트, 프리미어, 로열 스위트에서 시간당 가격이 하나로 5,000원부터 9만 원까지 너무 비싸죠. 시간당 가격이. 시간당 가격이 그렇게 돼갖고 진짜 우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시간당 9만 원이면 엄청 비싼 호텔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내가 진짜 한국어로 하면 뭐 개팔자, 상팔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러시아는 저희는 그 애완동물 묘지 있잖아요. 묘지. 그런 것도 있고 장례 센터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 사촌 언니도 지금 그 장례 회사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용.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여름보다 겨울이 좀 더 이런 장례하는 게 비싼 편이고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뭐지 이제 사진이 인쇄된 그 기념비랑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같이 이렇게 묻는 게 한 한국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22만 원 되고 그리고 뭐 고급도 있는데 고급형은 좀 많이 비싸요. 121만 원 정도? 비싸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런 걸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해 어머니가 키우던 이제 반려동물이 그 강아지가 한 2달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갖고 이제 납골당에 배치를 했죠. 그 전에 길렀던 강아지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둘 이렇게 같이 해줬는데 이제 뭐 가끔 가서 꽃도 이렇게 놓고 맞아요. 또 사진도 이렇게 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위안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주인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키워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방금 달릴까 말까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동물 유기. 그러니까 한국에 가장 유기동물이 많은 걸로 아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일본도 동물 유기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화나잖아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 네. 동물 유기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는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보호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버려진 그 뭐 강아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고 막 그랬는데 한국도 그래요. 좀 지난 다음에. 네, 근데 너무 그게 많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 또 가슴 아프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뭐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더 이상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안락사 시키지 않으면 그걸 계속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케어하는 게 힘들어요. 누가 그 데려가지 않은 이상 근데 입양되는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 결국 민간의 그 애호 단체가 그거를 그 뭐 계속해서 하는데 돌봐주는데 근데 그게 뭐 2,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한 그 시설당.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학대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뭐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들이 뭐 절대로 뭐 그 유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뭐 성약서를 뭐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올해 좀 법 개정이 돼가지고 마이크로팁을 그 집어넣는 것이 강아지. 2022년까지는 그 완전 의무화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뭐 유기된 동물도 반드시 누구 거인지 분명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그 유기하는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본 데이터로는 중국 내에 한 4천만 마리 정도의 유기 강아지랑 고양이 유기 동물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다 보호소에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입양을 안 되거나 나이가 들거나 너무 아프면 정말 안 되지만 하는 수 없이 안락사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저희는 사실 이게 막 사회적 문제까지 될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유기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뭐 SNS 스타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뭐 보호소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뭐 팔로워들이나 팬분들한테 데려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걸 아예 다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유기도 문제인데 이제 학대 사건도 있어요. 어느 사회는 다 있더라고요. 학대 사건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오늘도 벌써 뭐 PC방에서 PC방 알바생이 뭐 고양이를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의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 어느 정도로 강한가요? 처음에 1973년에 그 보호법이 생겼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노력 의무 같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1997년에 그 고베라는 도시에서 그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이 그 사건 일으키기 전에 그 고양이 학대를 했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사건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화제가 됐고 그래서 그것도 한 계기가 돼가지고 1999년에 동물 그 보호법이 아니라 동물
애호관리법이라고 좀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고 좀 강화가 됐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물 뭐 죽이거나 뭐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그 올해 법이 좀 개정됐는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좀 강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뭐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을 살해를 할 수도 있는 소시오패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강력하게 이거를 처벌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중국에는 그 동물보호법의 107조에 보면 각종 동물에 대한 학대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은 여러 가지 동물이 다 포함되잖아요. 특별한 반려동물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동물 학대, 반려동물 학대 금지법을 이미 상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쯤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을 동시에 하고요. 엄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인데 벌금은 약 하나로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1000만 원까지 좀 되는 거로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좀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좀 어때요? 일본보다 형량이 센가요? 저희는 사실 그 16년도 10월 달에 여학생 저희 도시 부끄럽게도 저희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여학생 2명이 동물 학대 범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자기 그 SNS에 올리는 그런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되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때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여러 지금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무슨 학대 관련돼서 SNS에 올라온 동영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러시아 연방 그 형법에 따르면은 제 245조에 학대를 할 경우에 벌금형이 이제 8만 루블이면 한국 돈으로 한 143만 원 정도. 143만 원. 그리고 여러 명이 연루되면은 한 540만 원 정도 벌금형이 있고 이제 징역 2년까지. 징역 2년까지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그래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무리 실제로. 학대를 해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더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약한 존재거든요. 동물도. 그러니까 약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발전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까지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 리시앙 씨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 얘기하니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앵키님, 네, 아무래도 좀 많이 들죠, 돈이.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데 유기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다.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끝곡으로 The Brand New Habits의 You've Got a Friend 보내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